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소방설비 기사 또는 산업기사, 우리 이 전기 분야, 우리 지금 나가는 건 뭐죠? 구조 및 원리, 그쵸? 자, 이 파트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적게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왜죠? 2차 실기. 필기만 붙으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 2차 실기에서 여기서 외워서 써야 될 것들이 단답으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꼭 주의 깊게 공부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요게 해당되는 챕터를 한번 우리가 살짝 본다면 뭐가 있어요? 일단 간단하게 보면 경보설비.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 경보설비가 여러분들 거의 모든 문제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 왜? 여러분들 소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화재가 났어. 그러면 물론 당연히 소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보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죠. 그쵸? 경보. 그래서 경보를 하고 불을 끄고 이런 것들 모든 게 다 여기서 이제 주시험 문제라는 얘기야. 물론 그 다음에 피난도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하면 페이지로 봐도 우리가 2장 막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그 2장서부터가 거의 100페이지가 그쵸? 우리 쉽게 해서 129페이지 개념 정도 되면 다시 해서 피난 구조 설비 챕터 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반이고 여기가 절반이 넘어요, 내용에. 그러니까 우리는 경보 설비를 꼭 잡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뭐 피난, 구조 설비 이러면 거의 대표적인 게 뭐야? 유도등, 유도표지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 소화활동은 누가 주로 쓰는 거죠? 소방관. 그러니까 의외로 이쪽 파트와 이쪽 파트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파트는 아니고 여러분들 주의 있게 보셔야 될 파트가 어디라고? 바로 요 두 개 챕터에서 거의 모든 문제가 나오고 2차 실기에서도 주의 있게 보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경보설비서부터 해볼게요. 경보설비란 그쵸? 화재 시 모를 사람은 없을 거예요. 경보 알려주는 거잖아.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했어. 그러면 자동이 됐든 수동이 됐든 자동이라는 건 당연히 자동화재 탐지 설비고 우리가 수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발신기 세트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꾹 누르면 화재 시 눌러주십시오.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수동으로 경보를 바라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를 모두 통칭해서 경보설비를 한다. 그러면 경보설비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 종류도 2차 실기에서 스시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꼭 하라는 게 아니라 경보다 그러면 경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말 그대로 저는 이렇게 하죠. 요거 조금 글씨가 굵으니까 그쵸? 치를 단독으로 그쵸? 하고 있는데 나는 시각적으로 통합해서 보고 있다. 통합 시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다시 해서 경자자가 그쵸? 경자자가 비누칠을 단독으로 혼자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나쁜 짓이죠. 나쁜 짓이에요. 시각적으로 나는 보고 있다. 이렇게 아주 나쁜 짓이지만 이렇게 보시면 이게 뭐라고요? 경보설비. 그래서 경자자가 그쵸? 비누칠을 단독으로 통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경자자가 가를 여기 빼먹었네요. 그렇죠? 경자자가 비누칠을 시각적으로 단독으로 보고 있다. 요렇게 이해가셨죠?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자동화재 탐지 설비, 그렇죠? 자동화재 속보 설비, 비상경보, 비상방송, 그 다음에 누전, 가스 누설, 그 다음에 시각, 단독, 그 다음에 뭐요? 통합. 이것들을 각각 지금서부터 배우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자동화재 탐지 설비. 그러면 저걸 우리가 탐지를 해서 우리가 뭐요? 경보를 하고 방송도 하고 속보도 하고 됐어요? 그러니까 요런 거가 요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당연히 누전에 대한 가스에 대한
됐어요? 요런 사고들에 대한 거. 이것도 화재에 날 우려가 있잖아.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런 설비에 의해서 알려야 되는 거고, 시각적인 경보기가 있고 단독 경보용. 단독 경보용이 보통 어디냐면 이렇게 주방 같은데 단독적으로 화재를 경보하고, 그 다음에 통합 감시 시설. 요즘은 뭐 대규모 사업장들이 많다 보니까 뭐요? 이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감지 시설을 하고 여기 상주에 있고 막 이런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보 설비의 종류를 받고 우린 이거 꼭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시작해 볼게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란, 그쵸? 화재가 발생 시 화재 발생했어. 그러면 건축물 내에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자, 화재가 나면 가장 먼저 뭐가 생기죠? 불이 팍 나니까 열, 연기 등이 발생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를 사람이 없는 장소에서라도 열, 연기가 발생하면 이걸 자동으로 발견을 해서 건축물 내에 누구? 관계자, 관계인에게, 그쵸? 음향장치, 벨이라든지 사이렌 등을 통해서 화재 발생을 알리는 설비 일체를 우리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라 한다. 됐죠? 그러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것도 나중에 여러분들 외워야 돼요. 2차 실기 때문에. 그쵸? 2차 실기 때. 그러면 이제 뭐 몇 가지 쓰시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외워야죠. 앞글자로. 앞글자로만 앞글자만 떠올리면 뒤는 쓸 수 있는 거야. 아까 경자자가 비누칠한다. 이거 왜 뒤에 별로 얘기 안 했느냐? 앞으로 배울 거니까. 앞글자만 알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도 이거죠. 지금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구성 요소, 자동화재, 자탐, 앞으로 줄여서 자탐이라고 할 거예요. 자탐에 대한 구성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거 이렇게 외워야죠.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치죠. 수중, 물속, 됐죠? 수중, 감전, 물속에서 감전이 됐어. 그쵸? 그러면 수중 감전에 대해서 음향 발표를 한다. 이렇게 외우는 거죠. 그러면 여기 수는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수신기. 얘는 중계기. 얘는 감지기. 얘는 전원. 됐죠? 그 다음에 뭐요? 음향. 그 다음에 발신기. 얘는 표시등. 이해 갔죠? 이런 식으로 수중 감전에 대해서 음향으로 발표한다. 이렇게 딱 외우시라고. 그래서 이때 봐보면 일단 첫 번째 수신기.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수신기가 먼저예요? 감지기가 먼저야? 감지기가 먼저지. 그러면 감지기부터 하면 감지기에는 열에 의해서 동작하는 열감지기, 연기에 의해서 동작하는 연기감지기, 그 다음에 이제 높으면 이거를 갖다가 막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불꽃, 됐어요? 적외선이나 자외선을 이용한 불꽃 감지기 등이 기본적인 내용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열을 이용하는 것도 막 어떤 순식간에 막 주방 같은 데는 온도가 확 올라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차가 생긴단 말이야. 순간적인 온도 차가 탁 생겼을 때 그냥 계속 경보 울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일정 온도가 넘었을 때 경보를 하는 정원식이 있는 거고, 또 얘가 원래 여기는 항상 뭐 한 40도 30도 이런 데인데 갑자기 온도가 확 올라가. 그러면 이거는 차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온도차가 급격히 상승하는 거에 의해서 동작하는 차동식이 있는 거야. 근데 이 부분은 이건 애매해. 여기는 이거를 둘 다 보완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보상식. 됩니까? 자, 그러면 연기는 광을 이용하는 광전식과 이온화를 일으켜서 하는 이온화식과 또는 공기를 쭉 흡입해서 거기에 양을 분석하는 공기 흡입식이 연기 감지가 있어요. 다음 불꽃은 아까 얘기했지만 적외선, 자외선, 겸용 또는 영상 분석을 통해서 하는 뭐요? 불꽃 감지기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탁 읽어두시고 이제 뒤에서 배울 거야 하나씩. 그 다음에 감지를 했어. 근데 이게 감지기가 너무 많아.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수신기 받아주는데 수동 자동 화재 발생 신호를
직접 또는 중개기를 통하여 수신하여 화재 발생을 수신하여 화재 발생을 표시하고 경보해 주는 장치를 수신기라고 하는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감지기가 너무 많아. 그러면 이거를 한꺼번에 다 끌고 수신기로 갖고 오기에는 너무 시공비도 많이 들고 이게 너무 불합리한 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어떤 묶음으로 해서 군으로 묶어서 요쪽을 한 군데 중계기를 통해서 신호만 보내주게끔 하는 게 중계기예요. 됐어요? 그래서 중계기에는 P형 중계기, R형 중계기가 있다. 요 G가 들어가는 건 가스예요, 가스. 됐어요? 그래서 감지기, 발신기 등의 작동 신호를 받아 수신기의 제어반으로 전송한다. 자, 이제 느낌 오시죠? 일단 가장 먼저는 뭐야? 감지기야. 얘가 감지를 했어. 근데 이게 너무 많으면 한 번에 가기가 어려우니까 작은 건 한 번에 가죠. 너무 많으면 뭐를 통한다고? 중계기를 통하고 중계기에서 온 걸 수신기에 바라는 거죠. 그러면 수신기에서 뭐 수신하여서 화재 발생을 표시하고 알려주는 장치가 수신기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는 자동적으로 화재를 감지해서 알려주는 방식이고 신호를 보내주는 방식이고 사람이 먼저 저기 불꽃이 확 일어났어. 위험해. 근데 그 주변에 봐보니까 내가 지금 건너갈 수가 없는데 저쪽에는 인화성 물질들이 너무 많아. 너무 위험해.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사람이 먼저 알려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발신기라는 게 있어서 수동으로 화재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게 뭐라고요? 발신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누르자마자 제일 먼저 뭐야? 그 위에는 경종 막 울리지. 따다다다다당 소리 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렌하고 벨을 통해서 음향으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런 거에 부속적인 걸로는 그거 화재에 대한 표시등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뭐 부수신기가 등이 있는데 여기서 일단 하나 빠진 게 뭐냐면 우리가 원래는 요게 모두 당연히 들어가야 돼. 전원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됐죠? 전원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수중 감전에 대한 음향에 대한 발신기, 표시등. 됐어요? 표시등. 요렇게.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꼭 봐주시고 외우세요. 저거 수중 감전에 대한 음향 발표. 필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기도 해야 되니까. 됐죠? 필기만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 자, 그러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도대체 어디다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봐봐요. 요즘 자동화재 탐지 설비 안 할 때가 있어? 없지. 다 해야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다 해야 된다고 보면 돼. 왜? 요게 지금 요렇게 나왔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페이지가 이 뒤에 게 지금 넘어갔는데 여기까지 다 결국은 다 있는 거야. 그러면 기준에 따라 하라는 얘기야. 기준에 따라. 됐어요? 그러면 어느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하느냐라고 본다면 자 볼게요. 먼저 다 외워야 되는데 이거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거 시험 문제 필기에서 나옵니다. 필기에서 나오니까 다 해야 되는데 다 외우기엔 너무 무리가 되고 대표적인 것도 암기해서 외우도록 할게요. 됐죠? 일단 가장 대표적인 단 하나만 있는 거 노유자 시설 요거는 외우세요. 노유자 얼마? 400. 뭐 연면적 이런 거 필요 없어. 시험 문제 다 연면적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노유자 시설은 노사 됐어요? 노사 관계다. 노유자 시설은 됐어요? 노유자 시설은 사다. 노사다. 이렇게 외우시고 근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뒤에 가면 노유자 시설이 또 있어요. 근데 노유자 이건 생활 시설이야. 그래서 이것도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볼게요. 노유자, 노사 이렇게 외우고 여기 봐봐. 위락, 근린 요게 잘 나온다는 얘기야.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의료시설, 장례시설. 일단 간단히 얘기해보면 다 시설인데 이거를 뭐 어떻게 외워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해도 되죠. 뭐 우리는 근린생활시설에서 그쵸?
복합 숙박시설에서 위락을 즐기다가 다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의료시설에 갔다가 잘못돼서 죽었다. 됐어요? 자,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외우라고 보통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근린 복합 시설에 위락을 즐기러 갔는데 거기서 하룻밤 잔 거야. 잤는데 어떻게 사고가 났네. 그래서 화재가 났어. 그래서 우리는 의료시설에 갔더니만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렀다. 그래서 장례시설을 이용하게 됐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외우세요. 됐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게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다시 근린 복합 시설물에 위락을 즐기러 갔는데 너무 재밌어서 나는 거기서 하루 숙박을 했어. 근데 화재가 나는 바람에 나는 어떻게 해요? 의료시설에 입원을 하게 됐고 안타깝게도 죽어서 장례시설까지 이용하게 된 거야. 이해 갔습니까? 요렇게. 그래서 근린 복합시설에 가서 위락을 즐기다가 숙박을 하게 됐는데 잘못해서 병원의 의료시설을 이용하게 됐고 잘못해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사람도 있더라. 요렇게 꼭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연면적 600. 됐죠? 다음 뭐요? 아우 되게 많죠 이거. 이거 어떻게 다 외워? 못 외워. 너무 많아서. 이거 너무 많아서 못 외워. 그쵸? 그러면 얘는 어떤 거냐? 대충 일단 느낌을 봅시다. 일단 운동시설, 문화집회시설, 공장, 창고, 업무시설, 그 다음에 뭐요? 운수시설, 발전시설, 그 다음에 위험물 처장 처리시설, 국방군사시설, 항공기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관광휴게시설, 종교시설, 요거 특히 판매시설 됩니까? 목욕장.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지금 쫙 읽어보니까 아무 느낌 없어? 공간은 넓은 데야. 공간은 넓고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건 아니지만 면적에 비해서 사람이 좀 적게 이용되는 데죠. 그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운동시설도 봐봐요. 운동시설도 봐보면 우리 막 이것도 면적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이상이란 얘기야. 얼마? 1000. 그러니까 꽤 큰 거죠. 꽤 큰 거죠. 평으로 따지면 거의 300평인데. 그러니까 거의 이 정도의 넓은 공간에서 사람들의 이용을 하는데 그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게 지하가 그 다음에 공동주택. 즉 그리고 딱 봐보니까 여기는 사람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화재를 일으킬 만한 게 그렇게 큰 화재 우려성이 좀 떨어지더라. 됐어요? 그런 데가 바로 목욕장, 문화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특히 요 앞부분, 요 네 개를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시험 문제 주로 나오니까. 그리고 여기 국방군사시설, 요것도 뒤에 가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얼마다? 1000. 근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얘는 한 번만 좀 읽어보시고 요 1000, 요것만 보시고요. 뒤에 거에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그쵸? 동물, 식물 관련의 교육 연구시설로서 분류 및 쓰레기에 대한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근데 여기 교정 및 군사시설에서 국방, 군사시설은 제외예요. 아까 국방, 군사시설은 1000이었단 얘기야. 1000. 요거 군사시설인데 국방, 군사시설은 1000이야. 됐죠? 교정시설, 교도소죠. 그 다음에 수련시설. 근데 요거는 숙박시설 있는 곳은 제외입니다. 됐죠? 수련시설인데 숙박시설 있는 건 제외고 묘지 관련 시설, 묘지. 됐죠? 자, 그러면 여기를 조금 얘기해 볼까요? 요건 어떻게 외우느냐? 이렇게 외워야죠. 동물, 똥 싸잖아. 그쵸? 동물, 똥 싸잖아. 분류에 대해서. 식물? 야, 식물도 이쁠 때나 식물이지 죽어봐야 다 쓰레기야. 오케이? 그래서 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다시 한번. 동물도 분류가 나오고 식물도 쓰레기가 생겨.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교육시켜야 돼. 교육연구시설. 됩니까? 요렇게 꼭 외우세요. 동물도 똥 싸. 불뇨. 그쵸? 식물도 이쁠 때는 식물이지 죽으면 쓰레기야. 그러면 이거를 처리해야 돼. 그쵸? 그러면 이 처리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교육도 시켜야죠. 이해합니까?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아까 봐보면 군사시설 중에서 국방 군사시설은 제외된 나머지 군사시설과 교도소죠. 그 다음에 수련시설인데 중요한 게 얘는 뭐가? 숙박시설이 있는 곳은 아니야. 그리고 묘지. 아까 장례식장 있었죠. 장례식장은 우리가 얼마였죠? 장례식장은 400. 그쵸? 600. 그러니까 장례식장은 600이야. 그러니까 장례식장은 600인데 묘지. 됐습니까? 묘지. 이런 거 얼마? 2000. 2000. 요런 거 2000. 요거 꼭 외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중요합니다. 지하가가 있는데 아까 지하가도 위에 있었죠. 얼마? 1000. 지하가가 얼마였어? 1000. 근데 지하가 중에서 터널이야. 근데 얘도 결국은 1000이야. 아까는 면적이었어. 1000m 자승. 근데 어차피 메다 자승에서 메다든 뭐 다 면적으로 길이로 이렇게 안 나오잖아. 숫자가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하여튼 지하가 중 그러면 지하가 그러면 1000m 자승. 지하가 중 터널 그러면 얼마? 1000m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하 구. 그 다음에 아까 있었죠. 제가 아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노유자 시설이 있었고 노유자 생활시설이 있는 거야. 그리고 아까 판매시설이 있었어요. 판매시설이 어디 있었죠? 위에 바로 요 위에 칸에 있었던 1000. 요게 판매시설이면 얼마였어? 1000m 자승. 그리고 우리가 노유자 시설이었으면 얼마였어요? 노사. 그랬잖아. 400. 노사. 근데 지하도 기본은 얼마? 1000. 그러나 지하 구가 되거나 생활이 되거나 전통시상인 경우에는 전부 설치해야 되는 거야. 됐어요? 이건 뭐라고? 전부 설치해야 되는 거야. 면적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시설이다. 얼마요? 지정수량의 500배 이상인 경우에. 그 다음에 노유자 시설, 숙박 시설이 있는데 여기 뭐가 있어요? 숙박 시설이 있는 곳. 얘는 얼마? 수용인원 100. 요거 외우셔야 돼요. 이런 데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시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요양병원. 그쵸? 그 다음에 정신의료. 의료재활. 그쵸? 그래서 여기 뭐예요? 바닥 면적이 300 이상. 근데 만약에 300 미만인데 정신기관이다 보니까 됐어요? 이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막 정신이상으로 막 나가면 안 되니까 창살이 설치된 경우. 됐죠?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야 된다. 그 기준이 요양병원은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재활하고 여기서 다 뭐야? 300 이상과 300 미만일 때는 창살이 설치된 경우. 이해하죠? 300 기준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을 공부한 거고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공부해야 될 게 바로 뭡니까? 바로 감지기지. 감지기. 그러면 감지기에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대표적인 거. 열감지기. 그쵸? 요즘 참 이렇게 얘기하면 하지만 화재가 너무 많이 나오고 붕괴 사고도 많고 그쵸?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그쵸? 근데 그 사실 소방관 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참사가 일어나는 거 보면 불이 나고 난 다음에 소방관 분들이 할 수 있는 거에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왜? 불이 막 뭐 어마무시하게 막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뛰어들어가서 사람을 구하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붕괴 위험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소방관 분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좀 너무 위험한 일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화재가 나고 난 다음에 뭐로 이걸 끄고 생명을 구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니까 우리는 꼭 화재가 나기 전에
그쵸? 사람들을 다 대피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려면 우리는 당연히 뭐가 돼요? 초기에 화제를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근데 중요한 건 화제인지 아닌지, 화제가 아닌 건데도 있을 수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화제가 아닌데 경보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적절하게 하다 보니까 좀 완화 기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화제에 대해서 초기 감지하는 게 굉장히 적절성을 맞춰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해서 일단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좀 이따 봐보면 우리는 감지기 설치 기준도 있어요. 높이에 따라. 그거 딱 진짜 맞춰서 잘 해야 되고, 중국산 같은 거 쓰면 안 되고, 그쵸? 왜? 나중에 나오겠지만 불꽃 감지기 같은 거 국산하고 중국산하고 가격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중국산이 어떤 사람은 가끔 가다 보면 우리 뭐 좀 이런 얘기 하긴 뭐하지만 개념 없는 사람이지만 중국산이 더 좋아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만 왜 중국산이 더 좋아요? 그랬더만 밑에서 막 토치를 해도 안 켜진대. 와, 그게 말이 되냐고.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런 거가 이제 중국산하고 국산하고 차이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면 안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다시 들어가서 열 감지기. 열은 불이 나면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화재면 온도가 갑자기 확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차 기존 값에서 갑자기 확 올라갔어. 그러면 이거를 측정해서 이 일정 값 이상으로 일정 상승률이 중에 상승률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경보를 하는 게 차동식이고, 됐어요? 스포트라는 거는 알다시피 이렇게 부분적으로 딱 부착시키는 거야.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천정이나 이런 데 붙어 있는 게 다 스포트형이야.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일정 온도가 있는데 여긴 주변이 온도가 항상 급격하게 확 올라갔다 확 내려갔다 하는 데야. 뭐 중국집 봐봐. 막 화로에서 엄청난 불화력으로 막 요리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온도가 갑자기 확 올라갈 때마다 갑자기 얘가 딱 틀어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일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됐어요? 이때는 일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동작하는 게 뭐 정온식. 그 다음에 이거를 둘 다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 게 보상식이 되는 겁니다. 이해갔죠? 하나씩 보면서 또 얘기할게요. 자, 차동식이 있습니다. 차동식에는 차동식 스포트형과 분포형이 있어요. 두 가지. 이것도 머릿속에 딱 기억해요. 차동식에는 스포트형. 이렇게 여기 있네요. 그래서 스포트형으로 만드는 것과 분포형으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차동식 스포트형이라는 건 이렇게 한 1국소에다 부착시키는 거야. 1국소에다 부착시키는 게 스포트형이야. 그러니까 얘는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제가 그랬죠. 일정 상승률. 그러니까 완만하게 올라갈 때도 완만하게 올라가는 건 주변 온도가 막 우리 집에서도 새벽에는 막 뭐 한 18도, 21도 이러다가 23도 되다가 갑자기 해가 딱 들어오면서 막 30도까지 실내가 확 올라갔어. 그쵸? 근데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건 온도가 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야. 올라갈 거잖아요. 급격하게 20에서 40이 되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이게 완만하게 올라가면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불이 생겨서 갑작스럽게 상승률, 얼마 이상의 상승률로 확 올라가면 동작하는 게 차동식 스포트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1국소, 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설치 기준이 있겠지. 얼마마다 설치를 해라. 됐죠? 그래서 열 효과에 의해서 동작한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 차동식 스포트형의 가장 첫 번째 공기 팽창용이다. 그러니까 차동식 스포트형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반도체식도 있으니까 대표적인 게 공기 팽창. 우리가 주로 쓰는 게 이거란 얘기야. 됐죠? 그러면 얘는 뭐냐면 전원을 봐보면 일단 볼게요. 전원을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에 전원이 있는 거야. 전원선이. 그러면 요게 또 여기 마이너스. 그쵸? 요게 요 접점이에요. 요 접점.
그러면 지금 봐봐요. 감지기 선로에 전원이 이렇게 왔는데 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그럼 이거는 전기가 도통이 안 됐으니까 전기가 흐르지 않으니까 감지기가 감지가 안 되는 거죠. 이러다가 이제 불이 났어. 불이 나서 여기에서 엄청난 화력이 막 불꽃이 팍 일어났다고. 그러면 여기 보이면 가면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 가면실. 여기는 공기가 있는데 뜨거워지면 열에 의해서 공기가 팽창할 거 아니에요. 팽창. 그러면 요 부분 명칭이 안 써 있는데 요 주름관, 요게 바로 뭐냐면 주름관이에요. 주름판. 명칭으로는 주름판이라고 시험 문제 나오지 않고 요거를 다이어프램이라고 해. 여기 써 있죠? 다이어프램. 됐죠? 다이어프램. 여기가 다이어프램이라고. 이 다이어프램이라는 게 뭐냐면 얇은 금속판이에요. 근데 주름이 잡혀 있어. 주름이. 그러면 주름이 잡혀 있는 건 얘가 열을 받으면 이 열에 의해서 팽창된 공기로 그 주름을 이렇게 주름이 돼 있다면 열을 받으면 이게 팽창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여기는 공기가 이렇게 부푸니까. 그 여기 접점이 있던 게 이 접점하고 이 접점이 붙는 거예요. 여기가. 됐어요? 이 접점이 이렇게 탁 여기가 부풀어서 여기가 이렇게 부풀어서 돼요? 얘가 이렇게 딱 붙는 거야. 그러면 이제 쇼트가 됐잖아. 쇼트가 됐으니까 이제는 뭐 화재가 났구나 하고 삑 하고 경보를 삑 하고 아니라 전원이 딱 통과되면서 감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문제는 아까 얘기했잖아. 집에서 갑자기 우리가 20도였다가 아침에는 오후가 됐다고 해서 온도가 점점 올라가서 40도가 됐어. 그렇다고 해서 감지기가 온도가 올라갔다고 해서 20도 차가 생겼다고 해서 요게 감지기가 감지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완만한 공기가 올라갈 때는 이 공기 팽창된 공기가 어디로? 여기 지금 화살표가 이쪽으로 되는데 여기 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공간, 요 비어있는 공간, 요 공간은 리크공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거예요. 우리 담배 필터 있죠. 담배 필터 같은 거.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 담배 필터 같은 게 이렇게 돼 있어서 내가 이렇게 이 열이 쭉 완만하게 올라가면 이 공기가 팽창된 게 이쪽으로 쑥 빠져나가. 그러면 이 다이어프램은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팽창하지 않겠지.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때 리크 구멍은 왜 있어? 요것도 중요하죠. 얘는 뭐? 비화재보를 방지하는 거야. 요것도 됐습니까? 이 리크 구멍 왜 있다고? 화재가 아닌 거를 감지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게 바로 뭐라고요? 비화재보 방지. 그게 리크 구멍의 역할이에요. 됐죠? 그리고 우리 요거는 지금 여기 명칭이 빠졌는데 이것도 뭐예요? 표시등이죠. 감지기등 이런 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동 표시등. 그래서 일단 간단히 얘기하면 이 차동식 스포트의 공기 팽창을 이용하는 방식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요? 중요한 가멸실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이어프램. 요게 부풀어서 접점을 온시키는 거야. 다이어프램 있고 얘가 완만하게 올라가도 이게 부풀어서 딱 붙으면 안 되니까 공기를 세게 해서 됐어요? 얘가 부푸는 걸 방지하는 거야. 완만하게 올라갈 때. 일정 상승률 이상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렇게 공기가 새서 얘에 대해서 비화재보를 방지하는 게 리크 구멍이고 당연히 이때 접점이 있어야지만 온을 시킬 수 있겠죠. 그럴 때 작동 표시 램프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 동작 원리는 지금 방금 다 얘기했죠. 화재 발생 시 온도가 상승하면 가멸부 내의 공기가 팽창하여 다이어프램을 올려서 접점을 닿게 하여 수십 개의 화재 신호를 보낸다. 리크 구멍의 기능은 감지기의 오동작, 비화재보를 방지한다. 됐습니까? 요거 보시고. 여러분들 근데 이게 필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필기에서 안 다뤘다고 해서 여러분들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계속 얘기했죠. 필기만 있는 게 아니라고 실기도 있다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공기 팽창식을 이용한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구성 요소를 쓰시오. 그리고 그때 꼭 중요하게 관연도 문제 많이 나왔던 게 리크홀이라고 해요. 리크홀이라고 하고 리크 구멍의 역할은 그러면 비화재복 방지 이런 것도 다 시험 문제야.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해놔야 돼요. 됐죠? 다음 열기전력을 이용한가. 열기전력이 뭐냐? 그러면 여기 온냉 있죠? 온냉.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온냉. 이게 뭐냐면 펠티어. 그러니까 제어백, 우리가 제어백이라는 게 있고 펠티어라는 게 있고 톰슨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제어백과 톰슨이 뭐냐면 제어백은 두 종의 금속, 톰슨은 하나의 금속을 이용을 해서 하나는 뜨거운 접점, 하나는 차가운 접점을 이렇게 두게 되면 당연히 갑자기 뜨거워지는 거야. 갑자기 뜨거워지는 거야. 중요한 게 갑자기 뜨거워지면 이 안에는 안 뜨겁잖아요. 그러면 이 뜨거운 접점과 차가운 접점에 의해서 열 기전력이 생기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제어백은 두 종의 금속을 뭐 제어백, 그러니까 뭐 백금도 크롬에 알루미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두 개의 접점을 붙이고 이 접점에다가 하나는 막 불꽃 됐어요? 하나는 막 불꽃을 대고 하나는 뭐를 둔다고요? 얼음통 이렇게 온도차를 두게 되면 두 접점에 그러면 이 사이에서 열 기전력에 의해서 전기가 흘러요. 전류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이 열 반도체식 열전되는 거야. 됐죠? 이렇게 반도체 열전됩니다. 그래서 열 기전력을 이용하는 감지기 구조야. 그게 바로 뭐라고? 열 기전력을 이용하는 거야. 간단해요. 그러면 여기서 잘 봐봐요. 온도 차가 일정 이상이 됐을 때 여러분들 천천히 올라가면 얘나 같이 올라가 온도가. 그러면 열기전력이 안 생겨. 근데 여기서 갑자기 팍 뜨거워졌어. 그러면 얘가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차가울 거 아니야. 얘에 비해서. 그러면 이때 열 기전력이 이렇게 흐르는 거야. 그러면 얘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물론 우리 릴레이처럼 보면 되는데 일부러 릴레이로 그려드리는 거예요. 릴레이처럼 보면 되는데 여기 스프링이 있고 그러면 여기 접점 있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코일이 감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감도 릴레이라고 하는 거야. 요걸 뭐라고 그런다고? 고감도 릴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요게 전원이 이렇게 접점이 있는 거야. 접점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이 요 부분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전기가 딱 흐르면, 온도차에서 전기가 흐르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서 여기가 S극이 되고 여기가 N극이 되는 거야. 자석이 된다고. 전자석이. 그러면 얘가 전자석이 되니까 얘가 탁 당기겠지. 그러면서 얘가 붙으면 이 접점이 붙는 거야. 이해 갔어요? 이렇게 해서 동작하게 만드는 게 바로 열 기전력을 이용한 열 반도체. 됐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열전대를 이용을 해서 열 기전력을 이용을 해서 감지하는 게 뭐가 됩니까? 우리가 열 반도체식 여기 열 반도체식 스포트형 감지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 고감도 릴레이, 가면실. 여기가 뭐야? 가면실. 됐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가면실은 이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여기 전체. 요런 데가 다 뭐라고요? 가면실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는 고감도 릴레이입니다. 됐죠? 요렇게. 그래서 보시고 화재가 발생 시 온도 상승에 의해서 반도체 열전대가 기전력을 발생하여 일정치에 도달하게 되면 일정치에 전압이 되면 그러니까 온도차가 어느 정도 나야 돼. 온도차가 이상하게 나면 됐어요? 급격하게 온도차가 생기면 그 동작시키는 기전력에 도달되면 이 뜻이야. 고감도 접점을 붙여서 화재 발생을 수신기에 보내는 게 이 내용입니다. 됐죠? 자, 여기에 고감도 릴레이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고감도 릴레이는 미소전압으로 동작하는 계전기를 고감도 릴레이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차동식 분포. 그림이 너무 커가지고 위에 한번 읽고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차동식 분포형이라고 하는 거. 얘 지금 다 우리 얘기하는 거 뭐야? 차동식이야, 차동식. 다 뭐라고? 차동식. 차에 의해서 동작하는데 분포형인 거예요. 분포형. 그쵸? 분포형. 분포형. 그래서 이때 분포형이라고 하는 건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똑같죠? 이상시 넓은 범위. 오, 이제 딱 나왔네. 아까는 스포트형이었잖아. 스포트형이라는 건 일국소란 말이 중요해. 일국소. 하나의 뭐요? 하나의 집중된 부분. 일국소. 한 부분. 됐죠? 그런데 얘는 뭐라고? 분포형이야. 그래서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데 넓은 범위 내에서 열 효과를 쫙 뽑아서 일정치 이상이 되면 동작하게 만든 게 차동식 분포형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럼 이때 공기관식 감지기였는데 공기관식 감지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얘기입니다. 얘도 똑같아요. 요 부분은 똑같다고 보면 돼. 다이어프램. 여기가 공기주머니야, 공기주머니. 그럼 얘도 어떻게 일정 상승 이상이 탁 되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얘가 팽창하겠지. 그래서 얘가 딱 붙어주는 게 이건 접점 조정 나사라고 해서 사실은 그림이 좀 그런데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면 이 접점이 이렇게 다시 해서 요 간격을 됐어요? 접점을 조정해 주는 게 있는 거예요. 좋은 거지. 그쵸? 일정 상승 이상 됐을 때 얼만큼에 대해서 감지 능력을 빠르게 느리게 조절할 수 있는 접점 조정 나사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게 접점입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히 알다시피 다이어프램이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봐봐. 뭐가 있죠? 리콜 있잖아. 그게 뭐야? 완만하게 올라가면 팽창을 하는데 그게 여기 다이어프램을 부풀게 하면 안 되니까 완만하게 올라갈 때 그 공기는 이쪽으로 세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아까는 다이어프램에 이렇게 가면실을 두고 여기에다가 우리는 뭐를 둔 거야? 여기 리콜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다이어프램이 이렇게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전점이 있었고 이렇게 있었다고. 그러면 우리 간단히 얘기해 보면 여기는 화재가 이게 집 전체야. 집 전체에서 이 부분만 있다면 여기에 직접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이거를 탁 받아서 얘가 팽창해서 딱 감지하는 게 스포트라고. 일국소. 근데 얘는 이게 지금 그림이 짧아서 그런데 간단히 얘기하면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한쪽 벽면에다가 요 검출부 됐죠? 요 부분을 우리가 여기다 벽에다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벽에다 이렇게 설치를 했으면 요 공기관이 뭐냐면 요렇게 해서 이 천정부변에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단 이게 뭐 이제 나중에 6m, 9m라는 설치 기준을 꼭 외워야 돼요. 이게 간격이 너무 멀면 안 돼. 뭐 그래서 뭐 일단 뭐 이렇게 했다고 쳐봐. 이렇게 했다고 쳐봐. 이렇게. 그래서 왔어. 그러면 얘가 천정 부분에 이렇게 있으면 얘는 일국소가 뜨거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전체적으로 화재가 났다고. 화재가. 그러면 전체적 온도가 확 상승하면 이 공기관에 있는 공기들이 전부 다 열을 받아서 공기가 팽창할 거 아니야. 그 여기 있는 공기들이 팽창하면서 얘가 일로 가서 팍 늘어주는 거야. 그래서 화재를 탐지하는 게 이게 감지기입니다. 근데 이 공기관에서 얘가 완만하게 올라가면 얘가 공기를 빼는 거죠. 그 여러분들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공기관이 두꺼울까요? 얇을까요? 얘가 만약에 두꺼우면 이 공기를 언제 다 팽창시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요 부분 공기관은 굉장히 얇은 거예요. 굉장히. 진짜 온도만 탁 하면 열이 팍 팽창할 수 있게끔. 돼요? 그래서 이 공기관은 굉장히 얇은 거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보면 느껴지시죠? 아, 동작 원리는 어때? 똑같은 거야. 스포트형하고. 다만 여기는 접점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나사가 있는 거고 얘는 이렇게 가멸부, 여기 가멸부잖아. 이 가멸부를 어떻게 했다고? 넓게 분포시켜 놓은 거야. 그래서 넓은 범위에서 일정 상승률 이상의 온도의 축척에 의해서
얘가 탁 동작시키는 게 이 내용입니다. 됐죠? 꼭 봐주시고요. 자, 요거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이 분포형 다시 해서 차동식 분포형 공기관형은 이 구성 요소가 아주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일단 가멸부인 공기관이 있어야 되겠죠. 요건 조금 이따 나올게요. 요 내용은 요 공기관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공기관에서 열이 팽창해서 얘를 탁 부풀게 하는 다이어프램이 있어야 되고 당연한 거고 리크구멍, 리크홀, 리크공, 리크밸브 다 똑같은 말이야. 이렇게 존재가 하는 게 기본입니다. 여기까지 똑같죠. 여기까지 똑같죠. 다른 거 없어. 접점까지. 그런데 얘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가 있는 거예요? 접점 수고. 접점이 얼마만큼 동작되게 되느냐 라고 하는 이 조정나사가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실험하기 위한 부분이 필요해요. 이게 제대로 적정한가. 그래서 여기에 봐보면 뭐 시험 공기를 주입하는 부분이 있어. 얘를 하지 않고 우리는 얘로 이게 제대로 동작하는가 안 하는가. 됐어요? 이게 화재를 일으킬 수 없잖아. 전체적으로 다 열을 올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주사기 같은 걸로 쭉 공기를 갑자기 쭉 올려서 얘가 제대로 가서 탁 동작하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이 시험 장치가 존재한다. 요것만 꼭 봐주시고. 그러면 전 구역에 다시 한번 열 효과 누적에 의해서 동관 내에 아까 얘기했죠. 가멸부 동관 내에 공기가 팽창으로 인해서 다이어프램을 밀어서 접점을 접촉시켜서 동작하게 된다. 자, 설치 조건.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설치 조건. 꼭 보셔야 돼요. 자, 일단 공기관의 노출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공기관이 이렇게 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공기관이. 그러면 이 노출 부분은 감지 구역마다 이게 아까 했잖아. 너무 얇은 관이라서 그냥 조금만 해도 확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길이의 공기가 있어야지만 오동작이 안 돼. 그래서 이 공기관의 최소 길이 얼마? 20m. 꼭 외우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20m. 근데 이게 너무 길면 어떻게 돼요? 너무 길면 당연히 공기가 전체적으로 팽창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무슨 얘기가 생각나요? 자, 20m면 짧아. 그러면 빨리 동작해. 100m면은 늦게 동작해. 야, 그러면 이거를 그때마다 이 시간차가 생기잖아.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면 바로 동작할 수 있게끔 아까 했죠. 접점 수고 나사 그거를 갖다 돌려서 이거를 거의 같은 시간대로 시험 장치에 있었잖아. 시험 장치로 공기를 딱 주입해서 얘가 얼마 안에 동작하는가를 우리는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게 공기관의 길이는 20m에서 얼마? 100m까지다. 요거 꼭 암기. 됐죠? 20m에서 뭐 100m다. 공기관 하나의 설치 구역은 20m에서 100m의 공기관의 길이를 가져야 된다. 꼭 보세요. 그 다음에 공기관의 두께는 공기관의 두께야.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두께, 요 T. 얘가 0.3mm야. 1mm도 아니고 1mm도 아니고 0.3mm야. 그 얼마나 얇은 두께예요. 됐어요? 요거 잘 나와요. 두께 T는 얼마라고? 0.3. 그리고 이때 공기관의 지름. 됐어요? 공기관의 지름은 얼마다? 1.9mm. 여러분들 1.9mm면 진짜 요만한 거야. 2mm가 안 되는 거야. 2mm가. 그쵸? 그게 공기관의 지름이야. 그리고 그 두께가 0.3이고 요거 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 검출부는 이런 데가 5도 이상 기울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야. 됐죠? 그래서 5도 이상 경사지지 아니하도록 부착해야 되며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편 됐어요? 각편
이런 편. 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요거 각 병간은 1.5m가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관과 관 사이의 이격거리. 관과 관. 이게 너무 넓으면 열을 제대로 측정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관과 관 사이는 6m. 근데 내화 구조. 그래서 불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으면 9m. 요거 꼭 보셔야 돼요.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들 딱 봐도 이 설치 기준은 시험 문제 참 잘 나오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건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과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됐죠? 요 검출부. 요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에서 1.5. 요거 여러분들 기본 수치야. 소방 법규에 가면은 1m서부터 시작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법규에서 배우면 되고 우리가 보통 구조 및 원리 요쪽 편에서는 어디를 부착한다. 높이 얼마냐. 그럼 거의 대부분이 0.8에서 1.5예요. 됐죠? 사람이 조작하기, 사람이 점검하기, 용이하게. 그래서 요거 꼭 요것도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 문제 설명 문제에서 뭐 공기가는 도중에 분기를 1회를 허용된다. 안 된다고. 공기가는 당연히 도중에 분기해서는 안 되고 다 연결돼가 된다. 이렇게 연결 한 줄로. 뭐라고요? 그래서 그림도 봐보면 이런 식으로 설치했다.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자 공기관의 공기 누설 측정기구 그걸 뭐라고 한다고? 마노미터. 나중에 이제 주사기 같은 거 나와요. 명칭 외우셔야 됩니다. 공기관 상호 간의 접속은 슬리브에 의해서 납땜을 합니다. 납땜. 그 다음에 검출부와 공기관의 접속은 삽입한 후에 납땜합니다. 공기가 새면 안 되니까. 됐죠? 슬리브라는 게 이렇게 동관단자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양쪽에다 이렇게 넣고 이걸 압착하면 찌그러지잖아. 그러면 공기의 팽창을 방해하니까 여기를 납땜으로 이렇게 해서 새지 않도록.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다 하면 시험을 해서 이게 통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통과가. 자,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해. 이 부분이 이때까지 배운 것 중에서 필기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는 이 파트예요. 자, 간단히 얘기할게. 검출부는 5도 이상 기울면 안 되고 그러면 거기서 나가는 관은 20m 이상 10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되며 중간에 분기해서는 안 되고 두께는 0.3mm고 지름은 1.9mm다. 됐어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뭐 조작부는 0.8에서 1.5고 됐죠? 검출부의 위치는 그 다음에 요거 관 상호는 6m 내화 구조는 9m. 요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공기관이 쭉 가는데 그거를 그냥 막 끌고 갈 수 없잖아. 뭔가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스포터로 이렇게 잡아줘야 돼. 그러면 그 고정하는 방법은 직선으로 갈 때는 요걸 얼마마다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고? 35cm 이내마다. 근데 얘가 이렇게 꺾였어. 이거 진짜 조그맣게 꺾여요. 이것도 꺾이는 기구가 있어요. 이렇게 꺾였을 때는 양쪽으로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굴곡 부분은 5cm.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5cm 이내에 해줘야 됩니다. 접속 부분도 다 얼마? 5cm. 요거 곡률 반경. 요 반경은 반경이라는 뜻은 뭐냐면 아까 조금 크게 그리면 이렇게 곡률이 됐을 때 요걸 이렇게 반경, 원을 그리는 거야. 요 반경이 얼마라고요? 요게 반경이야. 요게 5mm. 그러니까 여기는 다 5야. 됐죠? 5. 단위 갖고 치사하게 나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센치 밀이고 그 다음에 저 직선 부분은 35cm다. 요거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감지기에 리크홀이 있다고 그랬죠. 그 리크 구멍에 아까 담배 필터 같은 걸 그건 아니지만 필터 같은 걸 넣으면 얘가 공기의 저항을 빠져나가는 속도가 조절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리크 여기서 공기가 나가지 못하게끔 얼마만큼 통과하게 하느냐. 이게 저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 리크 저항이 기준치 이상이라면 잘 안 새잖아. 그러면 다이어프램이 빨리 부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는 감지기 리크 저항이 기준치 이상인 경우에는 뭐요? 아, 이하구나. 죄송, 잘못 읽었네요. 얘가 뭐요? 감지기 리크 저항이 기준치 이하야. 그러니까 저항이 크지가 않다고. 저항이 작다고. 저항이 작으면 공기가 잘 새잖아. 그럼 리크 요 다이어프램이 잘 안 부풀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작동 개시 시간이 당연히 느리겠지. 그래서 얘가 작동 개시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예요. 근데 만약에 리크 저항이 커. 그러면 잘 안 새잖아. 잘 안 새니까 금방 부풀지. 금방 부푸니까 빨라지는 거죠. 됐어요? 또 얘가 작동 개시 시간이 늦어지는 이유는 공기가 잘 새서라고. 그러면 이 감지기가 오래되면 다이어프램이 부식이 돼서 자그마한 미세한 뭐 이렇게 새는 공기가 새는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이어프램이 부식이 되어 표면에 구멍이 생기거나 뭐 구멍이 생긴다. 그쵸, 구멍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식이 돼서 약간 클릭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공기가 셀 수가 있죠. 그러면 당연히 다이어프램이 늦게 부풀 거 아니야. 그러면 동작이 늦어지겠지. 그런데 작동 시간보다 빠른 거는 리크 구멍에 이물질 등으로 막혀있을 때 같은 얘기예요. 저항이 커진 거나. 됐죠? 이러한 형태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나가는 이 부분은 다 뭐예요? 다 분포용이야.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지금 나가는 건 뭐라고요? 다 차동식 분포용이에요. 그래서 분포용의 공기관식을 본 거고 지금은 뭐를 본다는 얘기야? 열전대식을 보자는 얘기야. 열전대식. 됐죠? 그러면 열전대라는 건 요 열전대 있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제어백, 톰슨. 이거에 의해서 열 기전력이 생기는 거야. 요게 온도가 올라가서 열전대에서 일정치 이상의 온도차가 생기면 일정치 온도차가 생기면 요게 전기가 흐르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게 하나 갖고는 제가 했죠. 이 릴레이를 동작시킬 만한 전원이 돼야지만 동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하나만 갖고는 하나만 어느 정도 됐다고 해서 이게 동작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어느 정도의 이상의 값을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의 기전력을 만들어줘서 흘렸을 때 동작하는 게 열전대식 분포형 감지기입니다. 됐죠? 요거. 그래서 이 열전대가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공기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다 열전대가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됐죠? 요게 그림이 좀 빠진 건데 열전대식이라고 보는 거고 이렇게 해서 요게 아까 제가 얘기한 고감도 릴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뭐 똑같이 보시고. 자, 그러면 구성을 보면 일단 열전대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열전대가. 그 다음에 고감도 릴레이. 그게 이제 우리가 미터 릴레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뭐라고요? 미터 릴레이. 미터 릴레이. 그래서 전압계가 부착되어 있는 릴레이가 똑같은 건데 전압계가 부착되어 있는 릴레이를 우리는 미터 릴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접속 전선 이렇게 돼 있고 동작 원리 아까 얘기했죠? 제어백 또는 제백 이렇게도 나오고 열기 전력을 이용한다. 요거 꼭 외우세요. 제어백 됐죠? 제백. 화재 발생 시 열전대부가 가열하여 다른 종류의 금속판의 상호 연결 간의 열기 전력이 발생하여 미터 릴레이에 전류를 흘려 접점을 닿게 하여 화재 발생을 알린다. 아까 설명한 거고.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분포형 공기관식 분포형은 최소 20m에서 최대 100m까지잖아. 이 열전대부도 최소 몇 개에서부터 최대 몇 개까지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최소 몇 개? 4개에서 최대 몇 개? 20개. 요걸 외워야 돼요. 얘는 하나의 가멸부에 최소 몇 개? 4개. 최대 몇 개? 20개. 그걸 넘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공기관식은 20m에서 100m가 되는 거고 지금처럼 열전대식이면 얘가 몇 개? 4개에서 몇 개? 20개가 됩니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꼭. 그 이유가 바로 요거 때문이야. 계산 문제. 이게 뭐냐면 열전대식 감지기의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면적. 그러니까 하나가 할 수 있는 면적. 그러면 일단
한 개의 감지 면적은 22고 내화 구조일 때 내화 구조가 특히 잘 나와요. 기타는 뭐야? 18. 그쵸? 욕을 한 것 같은데 암기하기 쉽게. 그쵸? 18, 18. 그쵸? 그래서 우리는 내화 구조는 얼마? 22. 기타는 18. 이렇게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단 바닥 면적이 한 개. 그러니까 열전대 한 개가 감지할 수 있는 게 요 면적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바닥 면적이 72. 그 다음에 내화 구조라면 88. 딱 보죠. 이거 몇 배야? 4배잖아. 그쵸? 4배. 4배. 이하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할 거. 무슨 뜻이에요? 우리 아까 최소가 몇 개 했어? 4개를 했잖아. 4개. 4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가 20이야. 하나가. 그러면 최소 4개면 얼마가 돼요? 88이잖아. 근데 만약 88이 안 돼. 88이 안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도 최소 4개를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됐어요? 꼭 보시고. 자, 얘는 열전대부 접속은 슬리브에 삽입한 후 요건 똑같은데 아까는 납땜이었죠. 공기관은. 얘는 압착해서 전선을 이렇게 압착시켜서 전기가 흐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압착. 됐죠? 그러면 이때 얘는 고정 방법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와이어를 먼저 이렇게 쭉 돌려요. 와이어를. 그리고 여기에다가 와이어에다가 이 열전대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거치해 가는 거야. 됐죠? 그래서 메신저 와이어에다가 사용해서 30cm 이내마다 합니다. 요거 강철선이에요. 강철선. 메신저 와이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 반도체 감지기.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미터 릴레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계속 열전대식 스포트형은 고감도 릴레이고 이쪽 지금 열 반도체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듯이 열전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미터 릴레이.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미터 릴레이 전압계가 부착되어 있는 요렇게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열 반도체도 이거예요. 똑같아요. 이렇게 열 반도체를 둬서 요게 어떻게 되냐면 열 반도체 소자에 의해서 열이 발생되면 여기 전류가 흘러요. 열 반도체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는 동리켓선, 뭐 수열판, 뭐 리드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뭐를 이용한다고? 열전대가 아니라 열 반도체를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열 반도체 소자, 수열판, 미터 릴레이입니다. 그래서 화재 시 수열판의 온도가 상승하여 열 반도체 소자에 얘도 똑같아요. 제백 똑같은 거야. 근데 얘는 이렇게 선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설치해서 부착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여 열 반도체 소자에 제백 효과에 따라서 열기 전역이 발생하여 가멸부의 출력 전압을 기준치가 넘으면 미터 릴레이. 똑같죠? 이렇게 봐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왔네. 이 열 반도체식도 똑같이 요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기가 몇 개? 2개에서 15개. 자, 다시 한번 또 정리.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공기관식은 20m에서 100m. 그 다음에 우리 열전대식. 얘 같은 경우 얼마? 4개에서 20개. 그 다음에 지금 열 반도체식은 몇 개? 2개에서 15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외웠죠. 내화 구조일 땐 22, 기타일 땐 18. 이렇게 외워야 되잖아. 하나가.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면적당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면적당.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8m 미만. 이 부착 요거는 나중에 또 시험 문제 나옵니다. 8m를 딱 기준으로 잡아야 돼. 높이를. 그래서 8m 미만이냐 8m에서 15m 미만이냐. 됐어요? 요렇게 보는 건데 얘가 65, 35, 50, 36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의 뭐 전화번호식으로 외워도 될 것 같아요. 1종, 2종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서 6536에 뭐요? 5036. 여긴 똑같죠? 여긴 똑같아. 2종은. 똑같아. 3623. 돼요? 똑같다고. 3623. 여긴 똑같아.
근데 여기는 6550. 근데 이것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지만 시험장 가서 이렇게 써봐도 돼요. 기타, 내와, 기타, 내와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3, 4, 5, 6이야. 그러니까 3, 4, 5, 6 이렇게 외우면 돼요. 기타서부터. 기타가 당연히 낫겠지. 그러니까 30, 40, 50, 65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든 아니면 제가 얘기했죠. 6536에 뭐요? 5036이다. 여기 똑같다고. 됐죠? 이렇게 내화 구조 외우든가. 기타보다는 내화 구조가 좀 더 많이 나와서 그래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수열판이다. 열을 유효하게 받는 부분이고 열 반도체는 당연히 열기 전력을 발하고 동리켓선은 열 반도체 소자 역방향의 열기 전력을 발생하는 부분으로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니크공과 같은 역할을 한다. 보이셨죠?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니크공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답은 동리켓선. 됐어요? 요거 보셔야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뭐를 본 거예요? 여기까지 차동식. 그러면 우리 잠깐 쉬었다가 우리 그 다음부터 뭐 나갈까요? 정원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